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Vset AI 진단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두부 방사선 계측학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우리가 정상에 맞는 범주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일단 세팔로메트릭스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다 아시겠지만 짚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많은 계측법들이 있죠. 뭐 맥남마라, 뭐 리케츠, 자라박, 스타이너, 뭐 등등등등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뭐 우리가 그래도 뭐 대표적인 거 하나만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될 것들, 진단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조금 추려봤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요새는 이제 단순히 이제 2D 셈만 가지고 치료한 시대가 조금은 이제 바뀌어갈 것 같거든요. 이제는 CT와 소프트 티슈의 3D 사진 기술로 인해서 이제는 점점 3차원적인 어떤 새로운 계측점들이 나오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수술을 하고 진단 치료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좀 바뀌어가는 그런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네 번째로 요새는 저희 때 예전에는 라떼는 말이죠. 디지타이저로 이렇게 점 찍어갖고 줄 긋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30초 안에 자동으로 트레이싱이 되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제 세팔로메트릭스란 이게 한글로 풀면 두부 방사선 계측학이거든요. 두부는 이 머리, 두부, 두 경부까지 우리도 보죠. 뭐 서비칼 본도 보니까. 그리고 방사선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방사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에도 뭐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시대에도 해골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제 해골 뼈를 보면서 우리가 뭐 골상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서 뭔가 뭐가 튀어나오고 뭐가 짧고 뭐 이런 걸 이제 봤다는 거죠. 하지만 그걸 이제 규격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밑에 설명드릴 그런 규격화된 엑스레이를 렌트겐이 발명한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덴토페이셜 컴플렉스 이런 전체적인 상호 관계와 눈연적으로 찍게 되면 이제 성장을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두부 방사선 계측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5G, 뭐 4G 이렇게 규격화가 돼 있듯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엑스레이 소스와 그다음에 환자 안면 정중앙과의 거리가 12피트, 150cm로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왼쪽에 필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안면 정중앙과 필름면과의 거리는 15cm. 그러니까 약간 총 길이의 한 10% 정도 떨어져서 필름을 위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방사선 발생 장치에서 나와가지고 두 귀를 고정하는 이어로드를 지나서 필름면에 이제 직각으로 조사한다. 요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곤란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고정을 할 때 두 귀를 고정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귀의 위치가 우리가 좌우가 동일한 사람이 별로 없고 차이가 또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항상 2D에서 보면은 뭔가 좌우 겹쳐 있죠. 물론 아까 여기 보여드린 15cm의 규격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에서 빔을 쏟아보면 왼쪽이 항상 필름에 가깝기 때문에 인라지가 덜 된다는 얘기죠.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어로드에 맞춰버리면 좌우의 차이가 얼굴 외모상에서는 크게 그렇게 비대칭은 없어 보이는데 셈만 보면 오른쪽 맨디블 앵글이랑 왼쪽 맨디블 앵글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그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PA 같은 경우
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뭔가 조금 새로운 기준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차이가 누가 봐도 좀 귀 위치가 다른 경우는 저는 이제 이어로드를 빼고 그냥 내추럴 헤드 포지션에서 이제 찍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내추럴 헤드 포지션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뭔가 새로운 규격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스켈레탈하면 그다음에 치아도 나오니까 덴처의 어널리시스, 그다음에 이제 연조직도 나오죠. 연조직의 분석. 그리고 이걸 눈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연적으로 찍다 보면은 어떤 성장에 대한 예측 이런 것도 좀 가능합니다. 핸드리스트도 찍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기능적인 분석, 페이셜 탄 타입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세팔로그램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측정치가 굉장히 많죠. 그래도 좀 유명한 애들을 이렇게 좀 골라봤는데 뭐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눈에 띄는 것들이 있죠. 뭐 SNA, SNB, AMB 디퍼런스 이런 거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치아 각도 보기 위해서 어퍼일 2SN 뭐 이런 것들, 고니알 앵글이 너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약간 장 두 개인지 단 두 개인지 보려면은 고니알 앵글의 각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이제 각도뿐만 아니라 길이도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길이에 대한 거는 이제 더 중요한 게 많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눈에 띄는 거는 뭐 맨디블 바디 랭스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 페이셜 랭스나 이제 Y 액시스 이런 것도 좀 중요하죠. 그리고 안테리얼 페이셜 하이트, 나지온에서 멘톤, 전체 얼굴 길이 이런 것들,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이제 비율을 보고 우리가 또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길이의 계측치이고요. 이 외에도 보면은 이런 거 중요하죠. 소프트 티슈 분석할 때 리케츠의 에스테틱 라인 이런 거는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포스테리어 안테리어 페이셜 하이트의 비율을 봐서 우리가 그로스 패턴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분석법과 계측치들 중에 우리가 뭐 진짜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최소한 우리가 셉을 찍을 때는 어떤 스켈레탈한 문제, 아까 이제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것만은 꼭 알아보자 해서 이제 추린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켈레탈에서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 친구가 스켈레탈 1인지 2인지 3인지 약간 3 같기도 한데 좀 애매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려면 이제 그로스 패턴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고려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SNB, SNA에서 이루어지는 AMB 디퍼런스가 그래도 제일 첫 번째 팩터로 많이 작용을 하죠. 이 값이 뭐 2, 3도 정도 되는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그게 좀 애매할 때는 약간 수치가 좀 애매한데 그 다른 팩터로 좀 볼 수 있는 게 두 번째로 위치 어프레이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APDI 이런 것들을 놓고 조금 애매한 경우는 우리가 같이 얼굴 사진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같이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덴탈학에는 경사가 제일 중요하죠. 클래스 3에서는 이제 덴탈 컴펜세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악 같은 경우는 IMPA가 많이 쓰러져 있을 거고, 뭐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어퍼웨이 투 SN이 좀 많이 밖으로 값이 클 것이고, 이런 이제 전치부는 또 신밀함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계측치는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소프트 티슈에서는 우리가 이제 입의 돌출도 이런 걸 이제 평가할 때 리케츠의 에스테틱 라인을 많이 봅니다. 요것도 이제 조금씩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3D로 바뀌면서 단순히 이제 코끝과 턱끝을 연결한 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어떤 걸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따 소개해드릴 어떤 3D적인 요소에 의한 돌출도의 평가 이런 것도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소프트 티슈 3D에 의한 그런 이제 계측점들이 우리가 뼈 안에서 찾는 그런 계측점보다 훨씬 좀 다양해졌고 새로 생긴
그런 계측점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기존의 컨벤셔널한 그런 이제 세팔로메트릭스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뭐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나온 논문인데 CT가 이제 도입됨으로써 일반적인 이제 세팔로메트릭 라디오그래피에서 쓰였던 랜드마크들이 CT를 스캔한 값하고는 어떻게 투영이 될까?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제대로 잘 맞을까? 그리고 어떤 연조직의 이미지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CT가 도입되고 나서부터 계속 연구가 되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컨벤셔널한 방법이라면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셉을 찍고 열심히 트레이싱을 하고 분석을 해서 연조직 사진이 있으면 그거를 뭐 약간 겹쳐보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했다면 지금은 셉을 찍지 않고 CT를 찍어서 그거를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연조직 상의 사진과 겹쳐서 어떤 이제 상관관계를 보는 연구가 이미 200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상관관계가 높고 이제 CT를 우리가 셉 대신에 어떤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진단의 기준으로 타당할 것 같다. 뭐 이런 정확도나 예측도에 있어서 괜찮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2013년에 이제 좀 나온 논문들은 이제 3D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2D였을 때는 하악이 길다 짧다 뭐 이런 것만 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단면이다 보니까 2D 상에서는 이게 좀 넙대대한지 좁은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좁더라도 한 방향에서는 같이 나오니까, 넓더라도 한 방향에서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3D로 구현했을 때는 우리가 상악이나 하악에 어떤 커브드된 랭스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단면의 길이가 아니라 페리미터의 개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악궁의 커브드된 랭스를 측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할 때 그리고 어떤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는 이제 뭐 예전에 이제 2000년대부터 이제 모르페우스나 이런 걸로 연조직에 대한 3D 스캔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지금은 그냥 핸드폰 어플도 있거든요. 그냥 어플 깔아서 왜냐면 이제 카메라가 좋아지니까 약간 이제 3D 영상을 얻으려면 두 개의 렌즈에서 이제 동시에 찍는 사진이 필요한데 뭐 요새는 다들 뭐 3-4개씩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플로도 3D를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V셉에서도 정면 사진과 측면 얼굴 사진만 있으면 어느 정도 입체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3D 소프트 티슈 분석이 가능합니다. 재현도 가능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V셉을 이용한 AI 트레이싱인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셉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계측점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까지는 굉장한 또 노력과 트레이닝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처음 뭐 우리가 방사선 진단을 할 때 잘 몰랐잖아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 보이듯이 이것도 셉을 뭐 10장 본 사람이랑 100장, 1000장 그려보고 본 사람이랑 경험치가 많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런 이제 경험치가 많이 쌓여야 되는데 그러면 GP 원장님들이 처음 뭔가 교정을 좀 배우려고 할 때 제일 또 애가 먹는 게 이 계측점이에요. 왠지 이게 하나 조금 틀리게 되면은 진단이 다 망가질 것 같고 진단이 망가지면 치료가 다 망가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이제 쌓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떤 이제 우리가 뭐 교정 어떤 트레이닝 코스를 하거나 그럴 때 너무 이제 처음에 이 트레이싱에 너무 연연하면 많이 좀
기운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전혀 몰라도 정확한 진단을 AI가 내려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의사니까 AI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보다는 원장님들의 이제 지식이 필요하겠죠. 자, 교정진단 프로그램을 왜 쓸까요? 일단은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 그렇죠? 진단을 잘해야지 치료가 잘 될 것 같고 뭐 그런 느낌. 그리고 어떤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진단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요것도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말하자면 V7 버전 낮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막 갤러리에서 사진 입력하고 그래서 뭐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면 지금은 3D가 도입되면서 CT가 들어가고 소프트 티슈에 3D 사진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투명 교정을 위한 또 진단도 우리가 인트라오랄 스캐너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교정 진단에 쓰이는 재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3D 디지털이 너무 또 퍼지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올해 대박난 회사들이 이런 거였죠. 셀프 교정기. 그래서 집으로 소파가 하나 옵니다. 오면은 뭔가 꺼내서 쪼물딱쪼물딱 만들어서 거울을 보고 잘 찍어내죠. 그래서 잘 포장해서 보내면 장치가 딱 이쁘게 집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회사에서는 디지털 셋업을 해서 열심히 이제 시리즈별로 또 끼다 보면 앞니도 뭐 많이 벌어졌던 게 많이 좋아지고 어떤 분들은 막 머리끈 이용해서 앞니에 묶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고 뭐 갈아대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너무 위험한 발상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 교정 의사협회에서도 이런 것들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이런 페널티를 많이 이제 가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막을 수는 없는 트렌드가 될 거예요. 자꾸만 기업들이 어떤 소비자의 편리를 위해서 왜냐면 가격이 10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뭐 하면서 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환자들은 뭐 고무줄로 치아를 묶거나 막 사포질을 하면서 갈아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구별은 해야 되고 어떤 이런 것들은 치과 의사의 어떤 진단, 치료 계획 하에 주기적인 체크업을 받는 과정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이런 교정 프로그램에서는 라테럴 트레이싱 하고 PA 사진 찍어서 프론탈 트레이싱도 해서 좌우의 골격적인 비대칭 이런 걸 이제 보기도 하고 캐스트 분석도 해야죠. 해서 크라우딩 양이 얼마나 있는지 뭐 발치 비발치의 또 기준도 될 수 있으니까 모형 분석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AI가 알아서 딱 3D 스캔 해주면은 측정해주면 좋겠죠. 편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V7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할 수가 있나? 버전이 좋아지면서 요거는 이제 예전 버전에도 있었는데 치료 전후를 중첩해서 비교해 줄 수 있고 어떤 성장 예측 그리고 치료하면 이렇게 된다, 수술하면 이렇게 된다 예측을 상담할 수가 있는데 주로 많이 썼었죠. 하지만 이 치아 위치까지는 그런데 이런 숫자들은 환자들은 전혀 뭐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파일에 관계된 그런 정보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담 시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면 측면 사진만 찍으면 왼쪽과 같은 그런 3D 안면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 트레이싱 기능이 있어서 이제는 30초 안에 트레이싱이 다 완료가 됩니다. 찍게 되면 한 4, 5분 걸리겠죠. 그래도 그림도 그리려고 그러면.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8.0 버전부터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편리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특히 이제 원클릭과 하나로 이런 것이 연동이 되면서 환자를 추가하거나 입력할 때 굉장히 이제 편하게 되어 있고요. 상악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는
돌리면 안 되고 플립을 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거울상이기 때문에 이제 스태프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또 실수하기가 쉬운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수평 뒤집기 이런 걸로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트레이싱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찍고 뭔가 안 맞으면 연조직 조금 움직이고 계측치도 조금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얼굴과 중첩을 시키려면 얼굴 사진과 뭔가 아까 이제 그려놓은 틀에 의해서 뭔가 확대하면서 이제 맞추게 됐는데 지금은 오토 트레이싱이라는 게 있어서 자동으로 수치화 이걸 클릭만 하면 바로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셉이 있으면은 환자 등록만 해놓으면 저절로 계측이 되면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좀 써보니까 약간의 AI 트레이싱이 딥러닝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뭐냐면은 약간 6번 미싱인 경우에 조금 잘못 찾아주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제 여기 둘러보면 이제 나지온의 위치도 조금 틀린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좌우 비대칭 구조의 중점 잡는 부분 그리고 ANS 포리온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볼 때마다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치과 의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10장을 트레이싱 해본 분과 뭐 100장, 1000장 다 경험치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아직은 이제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한 분의 치과 의사에 의해서 어떤 러닝을 통해서 AI가 구축된 거라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좀 넓은 폭넓은 경험 축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 기술이 더 발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진단 프로그램을 왜 사용할까? 개원가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엔 너는 이런 문제점이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너는 교정을 해야 된다. 결국엔 그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개원가에서 우리가 V셉을 쓰는 이유는 문제점을 알려주고 교정이 필요하니 교정을 해라. 이런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프레젠테이션 기능이 좀 강화가 되면 어떨까 해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우리가 사진 알아서 찍어 놓으면 알아서 각도 맞춰주고 돌려주고 AI에 의해서 잘라주고 어떤 이런 우리가 상담할 때 이런 PT 폼을 있는데 PT 폼을 알아서 PT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간다면 발치, 비발치 기준까지 습득을 시킨다면 기본적인 발치, 비발치 이런 거에 맞는 템플릿에 이런 것들을 저장해 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아마 한 5년, 10년, 5년 안에 뭔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편하게 원장님들이 교정에 좀 진단에 있어서 어려움을 좀 줄이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교정하면 굉장히 이제 어렵고 막막한 학문일 수도 있지만 아까 1부, 2부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원장님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툴들이 요새는 많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우리 임잘라인 같은 매직 온라인 그리고 디지털 셋업을 통한 그런 장치들 그리고 어떤 AI 트레이싱에 의해서 꼭 계측지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편하게 사용하신다면 원장님들이 교정에 입문하실 때 훨씬 스트레스 레벨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